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변경이 있어서 일부러 좀 회의를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투자도 일단 수익이 꽤 많이 난 상태여서 좀 리뷰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퍼스 지금 들고 있던 고퍼스는 어제 절반 정리하고 오늘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저는. 지금은 코스피 레버리지로 들어가 있어요. 비중 많이 태워서 들어가 있고요, 레버리지로. 우선 고퍼스 정리한 이유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뭐 8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어,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코스피 쪽이 하루에 거래량이 얼만데, 그중에 개인이 여기서 800억을 고퍼스를 사고 앉아 있으니까. 해서 어제부터 이게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장중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장 끝나고 나야 이 투자자별로 어느 포지션에 얼마나 매수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거래 창구 통해서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좀 안내를 드렸으니까 그거 힌트 좀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셋이랑 그다음 키움 요 두 창구는 특히나 개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뭐 그냥 절대적으로 이게 너무 오늘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키움이랑 미래셋이랑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개인이 고버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장이 되게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방 배팅이 되게 팽배해요. 뭐 저도 당연히 뭐 안 좋게 보는 건 맞았고 제가 이때 11월 11일에 한번 그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예, 한동안 활동 안 했던 그 기간에 보시다시피 뭐 음봉으로만 7개 정도가 연속이 되었으니까 영업일로 7개니까 한 2주 가까이를 되게 하락세를 탔던 건 맞고 보시면은 이제 이틀 동안에 어제 오늘 해가지고 큰 장대 양봉 나온 상태인데 뭐 오늘 들어온 거는 지금 MSCI 뭐 리밸런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어도 외인이 요즘 보면은 계속 선물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오전에 쭉 계속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외인 그 선물 매수만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리셋 누르면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선물 쪽으로 들어오는 걸 봤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쪽으로 뭐 거의 조 단위로 들어온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스위칭은 좀 잘 된 것 같고 개인 물량을 한번 털어내야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레버지로 들어간 이유는 누가 뭐래도 개인 물량을 한 번은 털어내야 돼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1개월 동안에 이게 얼마야? 6조죠, 6조.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6천억이네요. 6천억을 한 달 동안 6천억을 샀다니까요? 고버스를. 근데 이거 차트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한 달 잘라서 보면 이거 작살났을 거예요, 고버스가. 그나마 제가 11월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이거 수익은 제가 많이 못 냈어요. 한 2, 3% 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뭐야 추가 매수로 계속 그 현금 남아있던 거 계속 태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2, 3%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뭐 그래도 근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뭐 월급 이상은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양봉 2개 나온 거 보면은 추세상으로는 상승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레버리지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수익은 줬으니까 앞으로는 좀 뭐 큰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 한번 좀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국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 여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채팅방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익 500짜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고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뭐 우리 넷플릭스 뭐 하나 보고 나면은 밥 먹고 나면은 다시 잘 시간이잖아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종목 분석하거나 뭐 경제가 어떻고 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 중에. 그러니까 얘네랑 포지션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거 제 철칙이에요. 이 개인이랑 포지션을 동일시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개박살나요. 제가 저번에도 고버스 한번 정리할 때 개인이 제가 산 다음에 이틀인가 뒤에 2,000주인가 2천만 주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 이거 개인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고버스가 작살이 났었어요. 이 사람들 피해서 다니세요. 토익 500길이 모여서 백날 스터디 해봐야 800, 900 안 나와요. 저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 들어오면은 그냥 정리해요. 그냥 예, 무지성으로 정리해요. 진짜 이거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좀 몰랐어요, 솔직히. 한국 국채, 그다음에 미국 국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보시면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4.7까지 거의 올라갔었어요. 4.7까지 갔던 게 지금 3.6까지 내려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한국은행에서 뭐 RP 매입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그 뭐야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채권 채권 안정펀드 예, 그것도 지금 계속 기금 돌리고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 기금을 돌린다 그래도 시장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국채 쪽으로의 투자가 쏠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국채 쪽으로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금리가 미친 듯이 내려갔죠. 10년물인데 1%포인트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한 달 만에 10년물인데 1%포인트가 빠진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게 예, 그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량이 그나마 제일 많은 키움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세프 국고채 10년물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낮다고. 이거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제 거 지금 한 7, 8% 수익이 나 있고 제가 중간에 나스닥에 베팅했던 거 다 국채로 그냥 돌려가지고 전량 국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거만 해도 그냥 지금 한 7%, 8%나 있어요. 이거 절대 살 자리 아니에요. 3.6%면은. 절대. 그렇다고 먹을 게 없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이 위에서부터 쭉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여기서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분 경기 침체 오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향후 잠재 성장률만 봐도 지금 3.6%보다는 확실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실 막 4.2, 뭐 4.5 이럴 때야 되게 쿨하게 여러분한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걸 누구한테 권유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굳이 추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고 있는 사람 보고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들고 있다 보면은 예, 뭐 2.5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추가 매수할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4.2 위에서 사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4.2에서 몇 달을 놀았어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거 다 레인지로 이렇게 긁어서 보면은 이 오랜 시간을 4.2, 4.3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놀았는데 이때는 안 사다가 왜 여기 와가지고 뭐 사니 많이 추가 매입을 하니 그러고 있어요. 절대 살 자리 아니에요. 4.0 위에서 사면 사는 거지. 예, 그냥 예금 드세요, 예금. 보니까 요즘 뭐 1년짜리 들면은 5%짜리도 있던데 그런 거 들러가세요. 지금 여기 굳이 10년물짜리 뭐 국채 사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국채 그냥 땡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장외 채권 시장에서. 그거 10년짜리 사면은 1, 2년 지나면은 만기 줄면서 8년짜리로 바뀌거든요. 8년짜리 바뀌면 장내 시장에다가 던질라 그래도 그거 거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수보다는 그냥 ETF로 하시고 아, 이 금융 투자 이게 이 세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그냥 이 채권을 땡으로 사는 게 땡채권 그러니까 직접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세금 때문에 그게 좋았는데 이거 그냥 금융 투자로 들어가 그 금융 투자세 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 세금 그냥 그대로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그 매도 금액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뭐 연말 그러니까 원래 오늘까지 제 결정 나는 걸로 알았는데 일단 안 된 걸로 알아요. 저는 유예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더더욱 ETF로 사는 게
예,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게 PPT가 지금 되게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개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좀 그런 상태예요. 많이 동기부여가 좀 줄어가지고 그 만기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팅방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10년물 만기형 ETF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ETF가 나오면 그 섹터 망한 거예요. 진짜 끝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에 항상 ETF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메타버스 ETF, 배당주 ETF, 이 원래 그냥 증권 시장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암암리에 그냥 도는 소문 중에 하나예요. ETF 나오면 그 섹터 망했다고. 끝물 다 간 거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 만기 채권 나온 건 좋은데, 쎄하죠. 그러니까 일단 쎄하기도 한 게, 걔도 10년물 추종하는 거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10년물 만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년짜리 국채 내가 땡으로 사면은 2년 지나면 8년짜리로 바뀌어서 내가 매도를 못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ETF라는 거를 이용해서 지금 10년물 제가 보니까 10월 달 10년물로 ETF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거더라? 하나로 거였죠. 국채 10년물 만기형 ETF가 나온 게 하나로가 KB였나? 뭐 어디 운용사가 뭐든지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거 지금 살라고 보면은 이 10년물 3.6%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사는 건 일단 안 되고 뭔가 조금 NH 맞죠? NH인데 올라와서 4.0 이상에서 사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돼. 미쳤어? 한국 10년물을 3.6% 주고 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을 폭이 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릴 정도로 이 위에서 도대체 왜 안 산 거야?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올해 4월에도 TBT 추천할 때 그때 10년물 2%, 1.5%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금리 인상 미친 듯이 땡기니까 TBT 사자고 했던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목이었던 거고 이것도 똑같았어요. 4.2%였으면은 저는 4.2에서 되게 많이 매집을 했었거든요, 이때. 그다음 4.4, 4.5 뭐 이런 데서 많이 샀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을 파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제가 그때 계속 이거 사고 있었거든요, 10년물로. 그래서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코세프 요 보면은 8%, 9% 수익이 난 상태 요거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안전 마진이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10년물 TLT. 가끔 제 유튜브 그 댓글에다가 TLT 뭐 매도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TLT는 단 한순간도 매도할 시점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오히려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흥국생명이랑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 그때는 오히려 한번 국채 매도할 시기가 있었긴 있었는데 리스크 해지해야 되니까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었죠. 근데 TLT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한순간도 매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금리였으니까. 4점 몇 프로에 여기도 보세요.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도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4.0 이상에서 놀았는데 이때는 왜 안 샀냐고 도대체. 아무튼 105불 105불 이상에서는 뭐 얼마든지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아니 100불 이하. 100불 이하에서는 사도 되고 지금도 이거는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TLT도. 제가 봤을 때 일단 국제에서 투자 포인트예요. 9월 전에 매수한 사람이랑 9월 후에 매수한 사람이랑 진짜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9월 전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채팅방은 제가 그래도 좀 말해서 9월 이후에 했죠. 잭슨홀 그러니까 딱 두 개였었어요. 9월 FOMC랑 잭슨홀 미팅 요 두 개 이후에 샀어야 보시면은 이때부터 뛴 거죠. 이래서 막 4.3, 4.4까지 막 그런 숫자가 나왔던 게 이때예요, 이때.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파월이 막 나와서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했던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진짜 세상 나이스한 거.
그래서 미국채 4.0, 한국채 4.2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뭐 여러분한테 막 뭐 리딩 뭐 추천하고 해서 뭐 해요? 제가 얻는 이득이 없어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메신저의 그 이해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그 채권 선생님인 마경환 선생님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니까. 강영현 부장님도 누가 뭐래도 증권사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전 없다니까요. 나도 그냥 평범한 개인이고 뭐 하고 뭐 유튜브나 하고 앉아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국채 이런 리딩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먹을 자리가 그냥 너무 쉬워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진국 통화. 선진국 통화 안정은 왜 필요하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일본, 중국 이런 데 위안화 방어하려고, 엔화 방어하려고, 파운드화 방어하려고 아니지 영국은 그래도 이 미국 국채 안 던지고 있죠.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던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신흥국에서도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미 재무부 들어가가지고 국채 보유 현황 보면은 신흥국은 어지간하면 다 던지고 있어요. 미국 국채들.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들이 대부분 장기채로 발행이 된 거를 이 한국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일본 BOJ도 그렇고 다 장기채로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죠. 하도 시장에다가 내던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온 데는 분명히 일본에서 던졌던 일본이 한 달에 8월인가 9월에만 800억 달러를 던졌어요.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죠, 진짜. 우리나라가 4천억 들고 있는데, 4천억도 아니지. 미국 국채만으로 봤을 때는 천억인가 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본은 지금 800억을 던졌다고요. 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평온한 상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달러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일 뿐인 거지 언제든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갈 수는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엔화도 이제 한 137엔 정도로 내려와 있죠. 보면은. 그래서 혹시라도 엔화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엔화도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각국의 통화 안정을 위해서 던져지는 국채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날라갔어요. 지금 매수할 자리는 절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금리가 온다면 매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역실적. 이건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금융은 이제 끝났고 역실적 장세가 이제 온다고 해서 절대 주식에다가 나이브하게 때려박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시죠. 이거 S&P P 레이시오인데 이또 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가총액 그 회사의 어떤 몸집, 그 회사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자산이랑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수익이랑 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늘면은 요 퍼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PE가 높다는 말이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내 몸값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15에서 24일을 유지하는 게 평년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레이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내려와서 이제 20.6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제는 그 뭐 긴축이니 뭐니 해서 데미지 받았던 거 단지 금융단에서 경제는 아직 부러지지 않았는데 금융단에서 이제 뭔가 이 시장에 대한 저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 높게 평가됐던 게 거품이 그러니까 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조금 거품이 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 기업들이 버는 실적 자체가 부러지면은 다시 한번 이 PE가 솟구쳐 올라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이거 들어가서 이거 팩트셋이라고 구글에다가 치면은, 여기 이렇게 뭐 발표하는 보고서 쉽게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보고서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팩트셋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S&P 500에서 제가 3분기 실적도 겨우겨우 버티는 이유가 이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작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3분기 발표 나기 전에. 그나마 에너지 섹터가 실적 미친 듯이 내는 바람에 S&P 500이 견조하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실적 보세요. 실적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에너지 단이 뭐 그냥 미친 듯이 났고, 이것 때문에 뭐 쉐브론이랑 또 어디였지? 아무튼 이 미국 정유주들한테 뭐 횡재세 부과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에너지 많이 나왔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도 보면은, 지금 버텼던 섹터들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부러진 부분들, 어닝그로스 부러진 부분들은, 그래 얘네는 이제 3분기부터도 부러지면서 주가 조정 받았어요. 뭐 메타, 애플, 구글도 이제 막 광고 쪽에서 뭐 부러지면서 유튜브 쪽 작살나면서 다 조정 받았죠. 그러니까 3분기에 실적이 부러졌던 부분들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IT 쪽이 많이 부셔졌고, 반도체 쪽도 많이 깨졌고, 엔비디아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그나마 올해 되게 견조하게 올라왔던 게 에너지 섹터. 에너지 단에서 난 실적으로 S&P 500이 버텼는데, 그럼 4분기에도 그럴까? 내년 1분기에도 그럴까를 생각해야 돼요. 좀 이렇게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를. 제가 요즘 주식 방송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다 후행이에요, 후행. 현황을 설명하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이렇다, 지금 이렇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많이 틀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전망하는 게 좀 약간 소극적으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사람들 거진 들어보면은 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하거나 과거 상황을 얘기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전망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거 보고선 지금 뭐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놀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앞서 나가야 돼요. 보세요. 그나마 3분기에 버텨줬던 게 에너지랑 부동산인데, 부동산 한번 보세요. 이 10년 잘라온 거예요, 제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이 부동산 시장을 뭔가 이 부동산 가격을 추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받는 이 가격지수인데, 보시다시피 부러져서 내려오고 있죠. 그 이유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뭐 7%까지 육박했던 게 최근에 이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같이 좀 내려오긴 했죠.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국채에 뭐 10년물, 30년물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내려오면은 모기지 금리도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이 지금 주택 가격도 높은 상태인데 30년 모기지 금리로 고정으로다가 이걸 박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은 90% 이상이 고정금리예요. 물론 나중에 뭐 대환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부동산 시장이 뭔가 이렇게 조금 활황이 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금리 변동을 되게 즉각적으로 맞고 있죠.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도 동일하게 천천히 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하락 추세로 되어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10년짜리로 잘라온 건데 22년 들어서부터는 쭉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자체도 되게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20년부터 해서 쭉 하향 추세 그리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니 뭐니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부러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분기,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은. 에너지는 또 어때요? 그나마 버텨주고 있던 에너지도 WTI도 보면은 지금 80 이하에서 놀고 있죠. 쭉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심지어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은 훨씬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배드 이즈 굿이었던 시기가 이제 거의 종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고용 지표가 안 좋거나 실물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상에 조금 이 긴축이 조금 이 피봇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야라고 주장하던 게 이제 서서히 안 먹힐 때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게 뚜까 맞을 때가 오니까 이제 그게 거의 다 왔어요. 배드 이즈 굿이 먹히는 게 거의 저는 다 왔다고 봐요. 배드 이즈 배드가 되는 때가 곧 옵니다. 보시면 구리 시장만 봐도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뭐 중국이 뭐 리오프닝 하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시위해가지고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아무튼 이 아직도 침체 오니만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답답해서 그래. 가끔씩 내 유튜브 댓글에다가 침체 옵니까? 뭐 침체 안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막 이런 거 댓글 쓰고 있는데 그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제 댓글 안 달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거 있었죠. 내 채널 건다고. 채널 뭐 값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다시 걸게요. 경기 침체 무조건 옵니다. 얼마나 오냐, 어느 기간 정도 오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오니 안 오니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경기 침체 오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단의 가격도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가격 하락도 불가피해요. 그럼 뭐야? S&P 500을 그나마 이 올해 하반기를 견인했던 에너지 섹터랑 부동산 뭐 이런데 산업 그나마 견인했던 여기마저도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그 배드 이즈 배드가 나오는 그때가 오면은 어닝으로서 이게 다 작살나는 거야 다.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저는 분명히 실적단에서 부러지면서 오는 크러쉬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막 요즘 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유동성이 많은 건 오케이. 나도 인정. 그래서 제가 유동성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M2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출로 인해서 계속 막 불어나는 돈들도 포함되어 있는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M2는. 통화량이 풀리면 통화량에 따라서 나스닥도 결국엔 자산 중에 하나니까요. 뭐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산 차트를 갖다 놔도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금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M2가 증가하는 게 이 M2가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M2가 이렇게 부러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거 이번에 찾고 되게 놀랐어요. M2가 진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되게 드문 경우예요, 진짜. M2는 어지간하면은 무조건 우상향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없어요. 부러지는 때가 없어요, 거의. 좀 둔화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건 없어요. 이 어느 차트를 뒤져봐도. 제가 다 확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부러져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준금리를 다 올리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하락할 폭이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산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M2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막 이제 막 패드가 막 양적 긴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로 인해서 통화 승수가 늘어났던 게 급격하게 축소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래포 얘기도 되게 많이 할 텐데 뭐 RRP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리버스 레포.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중 은행들의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킹 통장. 파킹 통장 금리는 요 오버나잇 리버스 레포의 금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프레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 파킹 통장 금리가 지금도 뭐 3.75인가? 네, 그 정도 되죠.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 있는 자금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짜리 파킹 통장에 지금 쌓여 있는 돈이 2조 달러나 돼요. 2조 달러. 파킹 통장에. 시중에서 언제든지 이 자산 시장으로 뛰쳐나올 자금 유동성 자체가 2조 달러나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상승세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RRP에서 나온 자금이 꽤 많이 하락을 했죠. 4천억 달러 정도가 예, 시중으로 풀린 걸로 나와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중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세처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에 지금 파킹되어 있는 돈들이 시장으로 나오면은 최근에 나왔던 상승세처럼 그런 상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긍정론자들이 말할 수 있는 상승분에 대해서 뭐 산타랠리나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 RRP에 쌓여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아직은 M2도 물론 하향 추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박문환 씨, 그분도 어디 자산운용 이사님인 것 같던데. 네, 아무튼 그 증권가에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뭐 완전 어마어마한 상승장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 말씀 하셨어요. 이미 시중에 풀린 M2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주가는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시중에 풀린 돈 자체가 뭐 물론 피셔의 이 화폐 수량설처럼 화폐가 이렇게 늘어났으니 이 자산시장의 상승도 당연하다. 시중에 돈은 풀렸는데 자산시장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게 줄면 그럼.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M2가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M2가 줄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 추이를 앞으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도 제가 뭐 매달 매달 확인을 하는데 많이 진짜 양적 긴축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진짜 짤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양만큼 다 하고 있고 우리 양적 완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M2 파란 색깔 이렇게 솟구쳐 올린 게 양적 완화였잖아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시중에다가 그 돈을 풀었던 거. 그 M2가 이렇게 솟구쳐 올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은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채권을 매도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을 흡수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 1200억 달러가 이런 기울기를 만들어냈다면 양적 긴축 950억 달러가 어떤 기울기를 만들어낼지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러니까 미국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되게 이게 500bp 저는 항상 500bp 기준으로 보거든요. 500bp 위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보고 500bp 아래서는 양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0 아래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CP 금리는 여전히 5% 이상으로 미친 듯이 솟구치고 올라가고 있고 웃긴 게 어디서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AA 이하급으로는 AA 이하는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요즘 시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AA 아래쪽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은행 가가지고 뭐 돈 빌리든지 해야겠죠. 회사채 발행은 일단 그냥 안 돼요. 요즘 뭐 AA 뭐 플러스 같은 것도 그냥 그런 것들도 요즘은 자금 다 미매각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크본드는 애초에 거래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되게 안정적이다. 올해 연초에 했던 미국 그 은행들의 금융권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만 봐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했죠. 극악의 상황을 추정해서 금융시장의 위기가 오는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나왔어요. 왜냐? 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거기는 다 변동금리였던 거 고정금리로 돌리고 시중은행이 부채 떠안는 거 최종 대부자 역할을 요즘은 이제 뭐 모기지 그 연합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채권 형태로 해서 다 들고 가죠, 그냥. MBS 채권으로 만들어서. 거기 미국은 은행들이 그렇게 부채 부담 자체를 많이 그러니까 채권자 주체가 되질 않아요. 중간 중개상처럼 역할만 하지 직접 그 채무를 다 떠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내려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솟구쳐 올라가고 있다고. 다, 다 국채 쪽으로 가니까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종합을 해보면은 고버스. 고버스는 이제 전 없어요, 손에. 여기 음봉 쭉 나올 때 수익 내서
나왔고 오늘은 레버리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레버리지로 들어갈 때 지금 제가 수익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들고 좀 봅시다 한번. 오늘 또 뭐 파월 뭐 떠든다고 또 그러던데 근데 요즘은 미국장이랑 우리나라장이랑 굉장히 디커플링이 심해서 미국장이 뭐 어떻게 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훨씬 그게 많죠.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자리 절대 아니고 4.0 위에서 사더라도 지금은 그냥 보내주는 자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안전마진 확보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따박따박이 아니지. 이거는 3개월 이표채가 아니에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 실시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최종 영업일 기준으로 분배금이죠. 분배 기준에 락되니까 그때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미국 TLT는 100 이하에서 사면은 나이스. 3.7. 뭐 미국 국채는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3.8 위에서는 얼마든지 사도 된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샀던 거잖아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TLT는 절대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샀으면 끝난 거예요. 경기 침체 와가지고 장기금리 쭉 내려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자산 아니에요. 본인이 뭘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역실적. 이제 앞으로 열실적 나오니까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나마 3부, 3, 4분기에 버텨줬던 에너지랑 뭐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하락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네. 베네수엘라산 이 원유 땡겨온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저는 이란을 선택할지 베네수엘라를 선택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란 쪽은 완전 나가리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뚱맞게 베네수엘라를 열어줬어요. 이것도 엄청 큰 이슈가 돼서 저는 결국에는 WTI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구간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은 아직은 풍부하다. 이 영래포 시장에 이 잠자고 있는 돈도 2조 달러나 돼서 많이 있는데 M2가 일단 기울기가 하락 추세를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산과 이 M2 자산 추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많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늘 지표 뭐 나왔어요? 아이고. 음, 지표 뭐 있어요? 오늘 나온 게? 컨퍼런스 보드.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 102였는데 100으로 내려왔죠. 컨퍼런스 보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소비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설문 중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두 번째가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지수인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개인들의 소비, 너 앞으로 뭐 휴대폰 바꿀 거니, 자동차 살 계획이 있니, 뭐 그런 내구재에 대한 소비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뭐 이 설문을 한다고 치면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단에 대한 이 설문이 훨씬 많아요. 너 앞으로 뭐 취업 뭐 잘 될 거 같니? 너가 생각하는 일자리가 뭐 늘어난 거 같니? 줄어든 거 같니? 너의 임금은 어떤 거 같니? 이렇게 고용 쪽에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가. 근데 컨퍼런스 보드 이 심리지수 자체가 내려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 실업률은 어쩔 수 없어요. 실업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것도 무조건이란 단어 쓰면 또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연준이 올리겠대잖아. 그걸 왜 자꾸 토를 달아 그런 거를. 경기 침체도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왜 와? 연준이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어? 고용 나왔다는데? 고용이 어떻게 나왔나? 고용 완전 쇼크 나왔네?
아니, 고용이 완전 박살이 나서 나왔는데? ADP, 논팜. 그래, 이거 부셔진다니까? 되게 안 좋게 나왔네요. 10만 단으로 나왔네. 뭐 누님 말씀드리지만 고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맨날 이거 설명할 때마다. 오늘 반응이 어땠나 볼까요?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상승했다가 내려왔네. 맞죠? 발표되자마자가 상승했다가 쭉 내려왔구만. 그래, 이제 서서 이게 안 먹히는 거라니까? 베드이스 굿이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ADP 고용지수 보면은 10만 단으로 나왔잖아요. 예상이 20만이었는데. 이전에는 24만이었고, 예상이 20만. 근데 12만 7천. 고용이 부러지는 게 나와서 이제 긴축을 좀 들어가겠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드 이스 배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잖아. 옛날에 막 실업률 높게 나오면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안 그러잖아. 이젠 진짜로 이 뚜까 맞는 때가 온 거니까 실물 경제가 진짜 부러지는 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딱 좋네. 오늘 그냥 딱 그게 나와주네. 배드 이스 배드가. ADP 비농업 지금 부러졌죠? 이게 안 좋다니까. 오늘 외국인 이 수급 들어온 게 리밸런싱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아, 리밸런싱도 있겠죠. 원래 월말마다 특히 이 뭔가 분기 말 정리하는 때가 있고 월말 정리하는 게 있고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정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막 그 이제 겹치는 게 이제 뭐 6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월 같은 게 제일 심하죠. 연말 다 이 리밸런싱 하는 때가 오는 거니까. 근데 뭐 마냥 뭐 리밸런싱 물량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중국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오늘 항생이 보면 항생도 많이 올랐네요. 2.7% 올랐네요, 오늘. 항생은 이번 주만 한 10%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들어왔다고 봐요. 중국 시장에서 뭔가 호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외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환차손,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 수입으로 보기에, 이 수급으로 보기에는 그건 전혀 없어요. 그거 이후로 들어오기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원화 이 평가절하 하는 거 대비해 봤을 때 오히려 원화가 지금 평가 절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면 나가지 굳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태는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 보고 들어올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누가 물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원화가 되게 평가절하가 되어 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원화가 되게 빠진 상태예요. 뭐 한 1,500원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원가 이 원화 평가가 절하가 돼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 원화라는 게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쓰이질 않잖아요. 오로지 대한민국 안에서만 쓰이는 돈이에요. 전 세계 화폐 유통량 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봤던 게 0.08%인가? 그냥 없어요. 원화는 국외에서는 그냥 휴지예요, 휴지. 사용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도 못 써요. 뭐 링깃인가 뭐 그거보다도 화폐 유통량 자체가 적어요. 저는 그냥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는 절대적으로 중국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원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이 국내 증시에 있는 대형주한테 그냥 들어와 버려요. 원화를 어디서 거래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지금 예. 그럼 뭐 개인이니까 좀 그냥 그런 것 같고 은행 가가지고 바꾸죠. 그러니까 그런 이 뭐 이렇게 달러 트레이드를 위한 FX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원화는. 그래서 그냥 원화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국내 대형주 위주로 그냥 수급이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보통 환차익 노리고 들어오는 거로 보는 게 맞아요. 고용 박살나니까 나스닥 선물 폭등했다가 15분 뒤 GDP 잘 나오니까 선물 폭락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배드이스 굿이 안 먹혀요. 오늘 보면 고용 분명히 쇼크잖아요. 20만 예측했는데 12만 7천 나왔는데 고용은 부셔집니다. 실업률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그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 뭐 그렇게 큰 뜻이 없으니까 요즘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할 거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 뇌피셜은 제가 하나 만들게요.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만들게요. 제가 생각하는. 왜 파월이 그 작년에 병신처럼 이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도 심지어 양적 완화가 줄어드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렇게 높은데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저 연준이 저렇게 긴축으로 돌려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 뇌피셜 그냥. 오늘 파월 발언? 오늘 파월 발언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걸 신경 써야 돼요. 중요한 걸. 제가 굳이 이 단톡방에서 얘기 안 하는 거는 진짜 신경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막 저게 어떻게 나올까 예상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파월이 뭐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그냥 변동폭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파월 블러핑이라 그랬잖아요. 저번 FOMC 끝나고 나서. 그 실제로 의사로 까봤더니 블러핑 맞았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긴축 속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FOMC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 하나가 파월아, 너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시장이 엄청 좋게 해석해가지고 시장 급등하고 있다? 너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갑자기 파월 안색 싹 변하면서 예, 엄청 말 세게 하면서 시장 다 죽였었죠, 그날. 그날 저도 새벽 3시인가 4시에 그 FOMC 그 기자회견 다 듣고 있었어요. 맞았잖아. 파월 블러핑한 거 맞았잖아. 의사롱 다 발표 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예상하고 이런 게 맞는데 예,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일일비해. 우리나라가 인베스팅닷컴 이용자의 80%가 넘는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CPI에 그렇게 목매고 뭐 기준금리니 이런 얘기를 언제 했었어. 너무 약간 과잉이에요, 과잉. 과잉인데 심지어 똑바로 해석도 못하는데 너무 과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9시간, 10시간 동안 직장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넷플릭스 하나 보면은 애 보고 애랑 놀아주고 하면은 그런 거 공부할 시간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놀지 마세요. 엄마가 말했잖아. 걔네랑 놀지 말라고. 놀지 마세요. 질문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나? 아, 제가 단톡방에서 물어보시면 이 채팅, 이거 제가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좀 불편해요. 이렇게 질문 주고받는 시간을 좀 앞으로 갖도록 하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게요. 유튜브에 그게 없으니까 이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거 혹시 고버스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있나? 우리나라 제일 많이 산 게 고버스라 그러던데 우리 방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려 있는 건 아니죠? 잘 샀죠? 제때 잘 사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 거 맞죠? 11월 11일 이후에는 아무튼 수익권인 거는 여전해요. 수익 이어야 돼요. 근데 일단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리할 땐 정리해야 돼요. 내가 왜 샀는지가 명확해야 정리할 그것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사면은 정리할 이유도 없어.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뭔 줄 알고 사야 된다고요. 근데 저 800억, 900억 들어온 저 수급이 저 곧버스가 뭔지 알고 들어왔겠냐고. 10년물 금리가 튀고 뭐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10년물? 3.77. 그냥 3.77인데?
오늘 하루 변동 폰트 해봐야 뭐 OBP 정도인데 이걸 뭐 오르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고버스 3%. 그러니까 아무튼 11일 이후부터는 그래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장기채 수요 증가만 보고 TLT 사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이국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잘 보유하고 내 자산을 잘 지키고 저기 3분기를 뭐야 3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자산시장 다 박살난 다음에 줍줍하는 그때까지 현금을 잘 들고 있자의 개념이니까 예, TLT는 그냥 언제 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지금도 뭐 3.77이면은 3.8 위에서는 뭐 언제 얼마든지 해도 나이스한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좀 100 아래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뭐 또 파월이 나가지고 한 번 더 떠들지 않을까요? 막 빡세게 얘기하면서 중국 시장은 모르겠어요. 뭐 감히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진핑 그냥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네 저렇네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심사에 딸린 거라 그걸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자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상을 할 뿐인 거죠. 외국인 수급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뭐야 레버리지로 들어가 있는 거고 내일이라도 뭐 당장 팔 거예요. 아무튼 이 국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현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MA 뭐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 건데요? 요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